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에 찬물 한 잔을 올리고 뒷마당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따서 아침 반찬을 준비했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28빈 막내 아들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비법으로 닭백숙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소리에 앞치마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 뒤로 따라 들어오는 그 아이를 본 순간 뭔가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키가 170이 넘어 보이는 늘씬한 몸매에 브랜드 가방을 든 지혜라는 그 아이는 제가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현관을 힐끔 쳐다보더니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준비해둔 슬리퍼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인사를 받으며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지혜는 고개를 까닥하며 대충 인사를 대신했어요.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고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혜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못마땅해 하는 듯한, 비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집이 생각보다 오래됐다는 둥, 동네가 조용하다는 둥 이런저런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가꾸어온 이 집이 평가받는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젊은 아이 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묻고 차가 없으면 불편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부동산을 둘러보러 온 손님 같았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지혜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밥을 먹자고 말했더니 형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표정과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닭백숙을 떠서 지혜 앞에 놓아주었는데 한 숟가락 떠먹더니 소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넘게 끓여온 닭백숙인데 누구 하나 짜다거나 싱겁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치도 좀 신 것 같다며 이런저런 평가를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첫 만남에서 음식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다니. 아들이 어색해하는 게 보였고 제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이 지혜를 감싸며 평소에는 착하다고 오늘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 아이에게 마음을 뺏긴 게 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혜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있다가 가라는 말에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지혜라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을 가져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첫 만남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 부모님과 만나기로 했어요. 사돈 어른들과의 첫 만남이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새로 손질하고 나갔죠. 그런데 식당에서 만난 지혜 어머니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지혜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 지혜가 다니는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슬쩍 우리 집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요즘 단독주택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는 둥 뭔가 우리를 떠보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더니 지혜가 끼어들어서 자기네 집은 강남 아파트라며 평수도 꽤 된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왜 갑자기 자기 집 자랑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들이 어색해하는 게 보였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혜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단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묻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더니 지혜가 갑자기 끼어들어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며 강남 쪽으로 구하려면 최소 몇 억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집값 이야기를 하다니. 그것도 강남이라니요. 아들이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지혜는 콧방귀를 뀌듯 여자 입장에서는 집이 진짜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는데 한숨만 나왔어요. 이미 며느리가 되기도 전에 이런 식이면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섰거든요. 일주일 후 아들이 지혜와 함께 집에 왔어요. 예단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죠.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예단이 이 정도 수준이라며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 나온 금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혼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더니 지혜는 요즘이 언제냐며 이것도 다른 집보다 적게 잡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들 예단 사진까지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이만큼 받았고 누구는 저만큼 받았다며 마치 경매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속이 뒤틀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결혼인데 제가 인색하게 굴 수는 없잖아요.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지혜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에 혹시 집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신혼집 마련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예단도 모자라서 이제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하다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리려 했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며 제가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겠냐고 했어요. 그러더니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물려받을 집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제 집을 자기 것이냥 생각하고 있다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혜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리 아들이 저런 아이한테 완전히 홀렸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대는 소리가 마치 남편이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 후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온 후 맞는 첫 명절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일주일 일찍 장을 보러 나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한우갈비, 싱싱한 전복, 제사상에 올릴 명품 과일들까지 말이에요. 명절 전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느라 새벽 4시까지 부엌에서 씨름했습니다. 40년 넘게 혼자서 해온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지혜가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지혜는 명품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제가 평생 입어본 한복 중에 가장 비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잘해보자 싶어서 밝게 맞아줬습니다. 지혜야, 어서 와라. 한복이 참 예쁘구나. 감사해요. 어머님도 오늘 한복 입으세요. 지혜가 제 옷차림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한복 입을 생각도 못했었는데 뭔가 지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는데 지혜가 따라 들어왔어요. 혹시 도와주려나 싶어서 기대했는데 지혜는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맛이 어때요?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아직 간을 맞추기도 전인데 벌써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것저것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음식점에서 요리를 검수하는 손님 같았습니다. 나물도 좀 심심한 편이네요. 참기름을 더 넣으시는 게 어때요? 전도 기름이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음식을 맛볼 때마다 이런저런 평가를 늘어놓았어요. 40년 넘게 해온 음식인데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손은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손톱이 깨진다고 하고 나무를 묻히라고 하면 향이 손에 밴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과 지혜 그리고 친척들이 모였어요. 상을 차리는 것도 혼자 다 했습니다. 지혜는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지혜가 또 시작했어요. 이 갈비찜 맛있네요. 그런데 좀 더 달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음식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해하는 게 보였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이게 좀 짜요. 나물도 요즘은 이렇게 안 무쳐요.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평가를 했어요. 마치 자기가 요리 전문가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설거지할 때도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매니큐어를 새로 했다며 물에 손을 담글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면서 속이 끓어올랐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혼자 설거지하게 두고 TV 보고 앉아있다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녁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는 또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또 평가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나물 색깔이 좀 누렇네요. 이 전은 너무 두껍게 부치신 것 같아요. 참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첫 명절이니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게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혼자 일하게 두고 평가만 하다니. 이런 며느리 처음 봐.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새댁이라 서툰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습니다. 이날의 일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첫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정도 후 지혜가 갑자기 집안 정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 지혜가 혼자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혼자 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지혜가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기뻤어요. 그동안 너무 서운했는데 이제라도 며느리답게 나서는구나 싶었거든요. 지혜는 거실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선반 위에 있는 장식품들을 들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벽에 걸린 액자들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가리키며 너무 많지 않냐고 했어요.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릴 때 가족 사진, 남편의 환갑잔치 사진까지 40년 넘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죠. 저 사진들은 그냥 두자고 말했더니 지혜는 요즘은 이렇게 사진을 많이 안 걸어 놓는다며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 취향을 무시하는 것 같은 투였어요. 정리를 도와주겠다는 건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지혜가 남편 사진들을 전부 내려놓고 있었어요. 거실벽이 휑하니 비어버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다 내렸냐고 물었더니 지혜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깔끔하다며 사진은 앨범에 넣어두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사진들을 대충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뤄달라고 했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 쌓아 넣었어요. 다음으로 지혜가 손을 댄 건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해준 도자기 꽃병이었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지혜는 색깔이 촌스럽고 요즘은 이런 디자인을 안 쓴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서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읽을 거냐며 먼지만 쌓인다고 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온 책들이었어요. 문학 전집부터 역사책, 철학책까지 다양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가끔 그 책들을 만져보며 남편을 그리워했거든요. 그 책들은 그대로 두라고 했지만 지혜는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라며 읽지도 않는 책들이 자리만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말을 무시하고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밑줄 그어가며 읽던 책들을 마구 상자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야, 그만해.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는 도와드리려는 거라며 이렇게 정리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일 거라고 했어요. 도와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치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더니 지혜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식으로 사냐며 좀 모던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지혜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서랍까지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시계, 만년필, 독서용 돋보기까지 꺼내서 이것저것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것들도 정리하라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슬프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기만 하다니. 남편과의 추억이 슬프기만 한 것이라니. 지혜야, 그만하고 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이제 그만하라고 했더니
지혜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거실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추억들이 상자 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지혜가 돌아간 후 저는 상자에서 남편 사진들을 다시 꺼내서 제자리에 걸었어요. 하나하나 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추억을 이런 식으로 치워버리게 해서.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지혜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추억까지 마음대로 치워버리다니.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며느리 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알려준 소식에 처음에는 기뻤어요. 그동안 지혜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손주가 생긴다니 마음이 설렜거든요. 혹시 아이가 생기면 지혜도 달라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임신 기간 동안 지혜는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어요. 입덧이 심하다며 병원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몸조리용 한약을 지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임산부 용품들을 사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다 들어줬어요. 지혜가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비싸지긴 했지만 첫 손주니까 특별히 해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산후조리원까지 알아보고 예약해뒀어요. 좋은 곳으로 골라서 2주일치 비용을 미리 냈죠. 지혜가 편안히 조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경사가 생긴 거니까요. 병원에 달려가서 갓 태어난 손주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덕분에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겠다고 했어요. 혹시 이제부터는 달라질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지혜가 갑자기 새 차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아들과 함께 집에 와서 아기 때문에 차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타는 차가 아기에게 안 좋다는 거였죠. 사실 아들이 타던 차는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준중형 세단이었어요. 충분히 좋은 차였는데 지혜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카시트 때문에 뒷자리가 좁다느니 트렁크가 작아서 유모차 넣기 힘들다느니 이런저런 불편함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SUV로 바꿔야겠다며 몇 천만 원짜리 차 카탈로그를 꺼내 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산후조리원비로만 2천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이제 또 차를 바꾸자니요. 지금 차도 충분히 좋지 않냐고 아기 때문이라면 카시트만 좋은 걸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지혜는 아기 안전이 제일 중요하며 요즘 SUV가 훨씬 안전하다고 했어요. 지혜는 아기 안전을 핑계로 새 차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마치 제가 손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할머니라도 되는 양말이죠. 아들도 지혜 편을 들었어요. 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차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지혜한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니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할부로 하면 이자가 아까우니까 현금으로 사겠다는 거였죠. 4천만 원이라니. 산후조리원비에 이어서 또 그런 큰 돈을 요구하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안고 와서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겠다며 제 무릎에 올려놓더라고요. 아기를 보며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아기를 방패막이로 쓰는 모습이 정말 치사했어요.
순진한 아기가 엄마의 욕심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지혜는 계속 세차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안전성이 어떻고 편의성이 어떻고 아기를 위해서는 최고급으로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손주 첫 번째니까 특별히 해주고 싶을 거라며 제 마음을 떠보는 듯한 말도 했어요. 할머니로서 손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였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아기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도와줘야겠지만 뭔가 지혜의 욕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며칠 고민 끝에 돈을 주기로 했어요. 손주 안전이라는데 할머니가 인색하게 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혜가 세차를 받고 나서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차 샀네요. 이제 아기랑 드라이브도 다닐 수 있고요. 드라이브라니. 아기 안전을 위해서 산차로 드라이브를 간다고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혜는 아기를 핑계로 비싼 차를 얻어낸 거였고, 저는 그 술책에 말려든 거였죠.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숨만 나왔어요. 여보, 우리 손주가 엄마의 욕심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어. 이게 맞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지혜에게 아기는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기가 100일을 지나면서부터 지혜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아기를 맡기는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급한 일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2~3시간 정도 봐달라고 했죠.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사흘에 한 번이 되고 이틀에 한 번이 되더니 급기야 매일 아기를 맡기고 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친구들과의 약속, 미용실 방문, 쇼핑 등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제가 아기를 돌봐야 하는 거였죠. 처음 몇 번은 기꺼이 해줬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할머니의 기쁨이기도 하고 지혜가 육아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가 아기를 맡기고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2~3시간이었는데 나중에는 오전에 맡기고 저녁 늦게 데리러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전화로 늦을 거라고 연락이 오면 이미 아기는 제품에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면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주고 잠들 때까지 업어주고 온종일 아기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지혜는 아기를 데리러 와서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아기가 잘 있었는지 많이 울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안부 인사는 했지만 진짜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부탁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더 가관인 건 아기 용품들을 제 집에 하나둘씩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날 가져다니기 힘들다며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 옷가지까지 두고 가더라고요. 어느새 제 집 한쪽 방이 아기 방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아기 침대도 하나 사두자고 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심심할 텐데 아기 돌보면 좋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심심해서 아기를 돌보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가장 기가 막힌 건 지혜가 저를 마치 전문 베이비시터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상하게 계속 우는 이유는 뭔지, 분유량을 늘려야 하는지, 밤에 잘 안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육아에 대한 모든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정작 본인은 아기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아기를 키우는 주 양육자라도 되는 양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적하기 바빴어요. 아기 옷을 왜 이렇게 입혔냐며 너무 두껍다고 하거나 분유 온도가 뜨거워서 아기가 데일 수도 있다고 하거나 온종일 아기를 돌봐주고 나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급기야 어느 날은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아기를 맡기고 나간 지 10시간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기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고 저는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혜가 나타났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었어요. 술을 마시러 간 거였어요. 아기를 핑계로 저에게 맡기고 술을 마시러 갔다니.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기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지혜는 아기를 대충 안고는 그냥 가버렸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손주가 엄마한테 버림받고 있어. 저 아이가 아기를 낳은 게 맞나 싶어. 그날 이후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혜에게 저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일 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손주를 핑계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기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지혜가 아기를 맡기고 나간 상황이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매일 아기를 데려다 놓고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을 기어다니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많아진 손주가 집안 곳곳을 탐험하는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신경 쓸 일도 많아졌죠. 그날 오후 잠깐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아기가 거실에서 뭔가 장난을 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의뢰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주가 어디서 크레파스를 찾았는지 거실벽에 온갖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꼬불꼬불한 선들과 동그라미, 세모 같은 것들이 벽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아이가 하는 일이니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손주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아이고, 우리 민수가 그림을 그렸네. 그런데 벽에 그리면 안 되지. 아기를 달래며 낙서를 지우려고 휴지를 가져왔는데 크레파스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벽지에 깊숙이 베어들어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지우고 있었는데 마침 지혜가 들어왔어요. 거실 상황을 본 지혜의 첫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아기가 다쳤는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벽 상태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벽이 왜 이래요? 아기가 낙서를 했다고 설명했더니 지혜가 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워지는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이거 잘 안 지워지네요. 벽지를 새로 발라야 할 것 같은데요. 걱정하는 투로 말하길래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생긴 일이니까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벽지를 새로 바르는 비용이라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지혜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료,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집이라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라니.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지혜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남편의 물건들을 함부로 치웠는지, 왜 집안 이곳저곳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이미 이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야,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혜는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사실이 아니냐는 식으로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이 물려받을 집이라며 뭐가 문제냐는 태도였죠.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기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는 아기를 안고 가면서도 별일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혜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라니. 남편과 제가 평생 일궈온 이 집을 벌써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우리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혜가 그동안 저에게 보인 모든 행동들의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저는 지혜에게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중에 물려받을 집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기는 그 집을 더 빨리, 더 확실히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이었고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의 아내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지혜를 보는 제 눈빛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병낙서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혜와 함께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아들의 표정이 뭔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라도 한 잔 끓여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는 거였죠. 동료와 함께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성공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발전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비, 운영자금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금액을 들어보니 정말 큰 돈이었어요. 몇 천만 원은 좋게 되는 금액이었죠. 어머니,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예단, 신혼집, 산후조리원, 세차까지 이미 억 단위 돈이 나간 상황에서 또 몇 천만 원을 달라는 거였죠. 민호야, 그동안 도와준 게 얼마인데 또 그런 큰 돈을. 아들이 죄송하다며 정말 좋은 기회라고 다시 설명했어요.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별로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시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이거 너 혼자 생각한 거야? 물어보니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혜가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지혜 친구 남편이 비슷한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며 아들을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혜가 아들을 부추겨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지혜가 그랬구나.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다 알아버린 상황이었어요.
지혜가 아들을 조종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동안 지혜의 행태를 보면서 쌓인 분노가 일순간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그동안 도와준 게 얼마인지 알고 있니? 아들에게 차근차근 계산해서 말해줬어요. 예단비, 신혼집 자금, 산후조리원비, 세차 구입비까지 모두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아들도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아들이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지혜의 욕심에 끌려다닐 수는 없었거든요. 안 된다고 했지.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라.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지혜에게 가서 실패했다고 보고할 거였죠.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더 이상은 당할 수 없어. 처음으로 지혜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부터 아들과 지혜의 연락이 뚝 끊어져 버렸거든요. 사업 자금을 거절한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지혜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돈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손주도 보고 싶고 그동안 안부도 궁금했다며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사업 자금 일로 아들과 서먹해진 상황이라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사돈이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약속 장소는 지혜 어머니가 정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평소 제가 가본 적 없는 비싼 곳이었죠. 괜히 위축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보니 이미 지혜 가족이 와 있었어요. 지혜 부모님과 아들, 지혜,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뭔가 어색했어요. 지혜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지혜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평범한 안부 인사가 오갔어요. 손주가 잘 크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술이 몇 잔 돌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혜 어머니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니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슬쩍 저를 쳐다보며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인색하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뭔가 부탁을 해도 선뜻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저를 압박하려고 만든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혜도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뻔했죠. 젊은 부부가 힘들어하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손주를 돌봐달라고 맡기면 싫은 티를 낸다거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핑계를 댄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저를 비꼬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어색해하는 게 보였지만 지혜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죠.
지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요즘 시어머니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식으로 거들어주더라고요. 우리 지혜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혜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한 말을 했어요. 제가 지혜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취급을 받고 있다니. 사돈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지혜가 대놓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모르세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하셨는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누가 누구에게 차갑게 대했다는 건지, 누가 누구를 이용해 먹었다는 건지. 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마치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식사 자리가 완전히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볼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정말 억울해. 그날이 저에게는 마지막 경고였어요. 더 이상은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날이었거든요. 사돈과의 식사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나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지혜는 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연락해봤지만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갔죠.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서먹해졌어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추석 전날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올 건지 물어봤죠.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올해는 지혜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추석을 따로 보내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친정도 중요하니까 이해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추석 당일 오전에 갑자기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기만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친정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이유였죠. 아들은 회사 일로 출장을 간 상황이어서 저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추석인데 혼자 보내라고 하더니 이제 아기만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손주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1시간 후 지혜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함께 가져온 게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였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급하게 나가야 해서 이것만 샀어요. 추석 차례상에 올릴 케이크라며 편의점 케이크를 내밀더라고요. 그것도 할인 스티커가 붙은 채로 말이에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추석 차례상에 편의점 케이크를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할인받은 걸로요. 지혜야, 이건 좀. 어머님, 정말 급해서요. 나중에 제대로 된 걸로 사다 드릴게요. 그러더니 아기 기저귀와 분유만 두고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아기를 안고 서 있는데 손에는 편의점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추석날 남편 차례상에 편의점 케이크를 올리라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보낸 수십 번의 추석을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났어요. 늘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차례상,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던 음식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 케이크로 차례를 지내라는 거였어요. 아기는 계속 울어댔고 저는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추석날 혼자 아기를 돌보면서 편의점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자니 정말 서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지혜가 나타났어요. 친정일이 다 끝났다며 아기를 데리러 온 거였죠.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케이크는 어떻게 하셨어요? 케이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차례상에 올렸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어. 아, 그래요? 그럼 가져갈게요. 지혜가 케이크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차례상에 올리지도 않은 케이크를 다시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지혜야, 추석 차례상에 편의점 케이크를 올리라는 게 말이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급한 일이었다니까요.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치 제가 트집을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태도를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지혜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정말 못 참겠다. 어머님이 뭘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데 뭘 참았냐고 묻다니.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지혜가 아기를 데리고 간 후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추석 케이크 사건 이후 넉 달이 지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지혜는 여전히 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손주 때문에 짧게 들르는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꼭 필요할 때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어요. 설날 이틀 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설을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때는 지혜 친정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 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설 전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혼자서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떡국용 떡을 직접 볶고 나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치고 전도 여러 가지 부쳤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설날 아침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한복을 입고 온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오랜만에 보니 많이 컸더라고요.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으며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서먹했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것 같아서 기뻤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는데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뭔가 도와주려나 싶었는데 지혜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또 시작했어요. 음식 평가 말이에요. 나물 간이 심심하다고, 전이 눅눅하다고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마치 검수하는 것처럼 평가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꾸라고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넘게 해온 우리 집 음식을 옛날 방식이라고 깎아내렸어요. 이게 우리 집 전통 방식이라고 말했더니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손주도 이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손주까지 끌어들이며
제 음식을 깎아내리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명절이니까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리 좀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레시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를 배우라고? 40년 넘게 가족들 먹여 살린 제가 요리를 배우라고? 그런 말은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며 손주도 할머니 음식 좀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걱정해서 한다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요? 그러더니 지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만 보면 고집이 너무 세서 짜증나요. 짜증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지혜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예단, 신혼집, 세차, 아기 돌봄, 사업자금, 사돈 모임에서의 모욕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참아가며 며느리를 위해 해줬는데 이젠 저를 보면 짜증난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짜증나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어요.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는 지혜에게 갑자기가 아니라 참고 참다가 이제 끝이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지혜가 나간 후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결심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이런 취급받으며 살 수 없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아예 연을 끊어버리기로 한 거죠. 설날 짜증난다던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니 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쌓아온 추억들, 남편과 함께 갖고 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지혜는 이미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집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쫓겨날 운명이었죠.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먼저 떠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을 팔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연락한 건 오랜 친구인 영숙이었어요. 영숙이는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거든요. 영숙아, 나 집 팔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전화를 받은 영숙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왜 집을 파느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더니 영숙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영숙이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니까 영숙이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런 못돼 먹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정말 많이 참았구나. 영숙이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집을 팔 거야? 이 집에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추억도 좋지만 이제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저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겠어. 영숙이가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집값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40년 전에 샀을 때보다 10배 가까이 오른 상태였어요. 이 돈이면 바닷가 어딘가에 작은 집을 사고도 남을 만큼이었죠. 영숙이 남편이 직접 와서 집을 둘러보고는 상태가 정말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오래된 집 치고는 아주 깨끗하다며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자기들이 물려받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영숙이가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어요. 가격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고요.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새로운 집도 알아봤어요. 바닷가 작은 도시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도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화번호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아들과 지혜가 연락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거든요. 영숙이가 걱정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연락을 아예 차단하면 어떻게 해? 영수가 나한테 내 얼굴을 보면 짜증난다고 한 사람들이야.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말렸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하자고 했을 테죠. 하지만 지혜의 행동을 다 봤다면 결국 제 편을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집 팔게 됐어.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남편의 영정에게 말했더니 마치 괜찮다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집을 비우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일 말이에요. 계약이 완료된 후 2주일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정리한 건 남편의 유품들이었어요. 남편의 옷가지, 책, 시계, 만년필 같은 소중한 것들은 따로 상자에 담아 새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지혜가 함부로 치웠던 그 사진들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치우라고 하지 않을 곳에서 마음껏 걸어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가구나 가전제품은 대부분 새 집 주인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바닷가 새 집에는 가져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숙이가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둘이서 함께 정리하니까 일이 금방 진행됐어요. 영숙이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시원섭섭하다며 감회에 젖어했고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가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혜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내 얼굴을 보면 짜증난다고 했으니 이제 정말 서로 얼굴 보지 말자는 거였어요. 이사 전날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안방, 아들 방까지. 모든 방에 추억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사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이웃집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아들이 당황해서 이게 뭐냐며 갑자기 이사를 왜 가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이사 간다고 대답했어요. 말도 안 하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지만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말해서 뭐 하냐며 어차피 너희가 물려받을 집이라고 했잖냐고 말했더니 아들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지혜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지혜가 잘못했다며 자기가 잘 타일러 보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타일러 본다고요? 이미 늦었어요. 민호야, 이제 짜증나는 엄마 얼굴 안 봐도 돼. 아들이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지혜도 부랴부랴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집을 왜 마음대로 팔았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집을 제가 파는 게 뭐가 마음대로냐고 상의를 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라며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무슨 상이냐고 말했더니 지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들이 되돌아온 거였죠.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모든 짐을 차에 실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새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완전히 연을 끊기로 한 거였거든요. 아들이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필요 없다고 이제 각자 살자고 말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되는 거였어요. 아들과 지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였죠. 영숙이가 배웅을 나와서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앞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영숙이 뿐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라고. 바닷가 마을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옆집 할머니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시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도 했죠. 누구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저를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웃사촌으로서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관계였죠.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혼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영정도 새집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고 매일 인사를 드렸습니다. 영숙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줬어요. 새로운 생활이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며 걱정해줬죠. 그런 평화로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 때 영숙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과 지혜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지혜가 부추겨서 시작하려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면서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거였죠. 집도 잃었다고 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생기면서 신혼집을 팔아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혜 친정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네가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영숙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현실을 깨달았구나 싶기도 했어요. 며칠 후 영숙이를 통해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받아든 순간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떤 사정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편지를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제가 참견한다고 했으니 이제 정말 참견하지 않는 거였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편지가 왔어요. 때로는 지혜 이름으로, 때로는 아들 이름으로 왔지만 전부 읽지 않고 버렸어요. 어느 날은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야,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봐. 아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수가 나는 이미 결정했어. 다시는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 순진한 아이가 부모의 잘못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지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저를 이용했던 게 지혜였으니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지혜의 몫이었어요. 영숙이를 통해 들리는 소식은 계속 안 좋았어요. 아들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지혜가 친정에서도 눈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 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인과응보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이용했던 대가를 치르는 거였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바닷가 마을에서 1년을 보낸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동안 영숙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지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결국 둘이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지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완전히 들어갔고 아들은 혼자 남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저를 찾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영숙이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숙이도 제 뜻을 알고 있어서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전해주곤 했어요. 영숙이가 가끔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과는 끝났다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들에 대한 미련이나 그리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는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일상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대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매일 저녁 영정 앞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계획도 말씀드렸거든요. 가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남편께 정말 잘한 거 맞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남편이 괜찮다고, 잘했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양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자유로운 여자로 바다를 사랑하는 할머니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영숙이가 전해준 마지막 소식은 손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아이도 함께 새 아버지를 따라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손주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지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를 괴롭혔던 지혜였으니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든 그건 지혜의 몫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참 많이 참았었지만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닷가로 나가서 일출을 보며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산 소주 한 병을 가져가서 남편과 저를 위해 건배를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 건배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소주를 마셨어요. 짠맛과 바다 냄새가 섞인 그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바다를 향해 이제 자연인 할머니라고,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로운 할머니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갈매기들이 제 목소리에 화답하듯 울어댔고 파도가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나 원망은 모두 바다에 흘려보내고 오직 현재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할머니라고,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바다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앞에서 매일 아침 남편께 인사를 드리며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해요.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이구나. 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